뭐?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원룸에 나가 있으라고? 엄마,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엄마도 지금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사는 환경이 불편하잖아. 어머니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대. 치매 말고 다른 지병도 있으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1년만 모시려고 해. 그때 엄마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 딸은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김 씨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제안이라는 듯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김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나가고 너희가 여길 차지하겠다는 거야?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상황은 아무리 둘러봐도 평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 집 주인인 나더러 나가달라고 하는 딸과 사위를 보며 김 씨는 이제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장모님 계실 원룸은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이 근방으로 잡아놨어요. 미리 계약을 했다고? 나한테 묻지도 않고 니들이 멋대로 그걸 정해? 저희 엄마가 지금 인지가 없으신 상태에서 이 집에 계시는 걸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고 본의 아니게 장모님께 민폐를 끼치고 계시고 또 달리 방도가 없어서요. 그래서 딱 1년간만 장모님은 깨끗한 원룸에 모시고 그 사이에 엄마 치료며 필요한 거 다 마치려고 해요. 김 씨는 이 말을 듣는 동안 딸과 사위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쳐다봤습니다. 보자 하니 그리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것들이 하는 말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 갑자기 들어와서 살겠다더니 그것도 모자라 치매라는 안사돈까지 데리고 오고 같이 살기 불편하니 김 씨더러 나가달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내가 언제 이렇게 악하게 키웠는지 김 씨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올해 68세의 김명숙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했지만 오직 하나뿐인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아빠 없이 자라면서 김 씨에게 반항도 심했고 사춘기에는 속을 썩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뭔지 김 씨는 딸의 역성을 들어주며 열심히 키워왔습니다. 늦은 나이 결국 철이 들었고 성실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딸과 사위는 처음에는 원룸에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지방 출신인데다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거의 왕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짠했습니다. 사위는 부모님께 정서적인 상처가 많았고 가족이라는 존재 자체에 기대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김 씨는 그런 사위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딸과 사위를 위해 빌라를 하나 얻어주기로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괜찮은데. 아니다. 너희도 곧 애기가 태어나면 힘들 텐데 원룸에서 시작하는 건 너무 빠듯하지 않겠니? 여기서 생활하면서 차근차근 너희가 월세를 부담해가며 살아.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김 씨는 적금을 깨고 모자란 부분은 대출을 받아 20평짜리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결정이었지만 딸과 사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처음에는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사위는 김 씨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런 도움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서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김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상처만 받으며 자라야 했다니 사위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딸과 사위는 주말이면 일부러 김 씨를 찾아왔고 김 씨도 딸네 집을 종종 방문하며 도와주었습니다. 딸은 김 씨와 통화도 자주 하며 일상을 나누었고 사위도 공손한 태도로 김 씨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딸과 사위가 바쁘게 사는 모습이 점점 눈에 띄었습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힘든 건 이해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김 씨는 몇 번이나 집에 찾아가고 싶었지만 딸이 피곤하다고 하고 사위도 주말에는 잠깐이라도 쉬어야 한다며 약속을 미루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아기가 밤마다 자꾸 깨고 하루 종일 안아줘야 해서 아무것도 못해. 집안 꼴도 엉망이고 나도 너무 지쳐. 아이고, 그래? 너 얼마나 힘들겠니? 가끔은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 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김 씨는 놀라고 걱정이 됐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육아 스트레스겠지, 다들 한 번쯤 겪는 일이겠지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자주 가줄까? 가서 너 좀 도와줄까? 아니야, 엄마도 힘들잖아. 나 그냥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딸은 김 씨에게 기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는 그 한계를 느꼈습니다. 직접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밥이라도 제대로 먹이는 게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인데 김 씨는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과 사위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한층 더 어두운 얼굴이었습니다. 김 씨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부부싸움을 한 걸까? 아니면 육아 문제로 지쳐버린 걸까?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사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생활비가 빠듯하고 대출금 갚는 것도 부담이 돼요. 원룸에서 시작했을 때보다 집이 커지면서 지출이 늘어나서 그런지 도무지 돈이 모이지 않아요. 게다가 주인집 아줌마랑 너무 싸우고 힘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 맨날 내려와서 애기 울리지 말라고 자꾸 그러면 내보내겠다고까지 말하더라. 요즘도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 뭐야? 그렇게까지 말을 해? 그 아줌마 그렇게 안 봤더니만. 너무 서러워. 애기 우는 소리 시끄럽다고 맨날 문 두드리고 와서 혼내고 간다니까. 김 씨는 가만히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결혼 후 꾸려나가는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육아까지 더해지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종종 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될까? 그 말에 김 씨는 순간 놀랐습니다. 딸 부부와 함께 사는 문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그래도 이렇게 애 키우는 환경 이해해주니까. 다들 이맘때 애기 키울 땐 친정에 들어가더라고. 엄마도 우리가 있으니까 덜 외로우실 거고, 우리도 엄마가 있으면 훨씬 든든할 것 같아서, 그리고 애기도 할머니랑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던 중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저희는 장모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지금 사는 집은 정리하고 다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딸이 곁에서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대출까지 받아서 우리한테 마련해준 집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로 들어오면 그 집은 필요 없을 테니까 차라리 엄마가 다시 정리해서 대출도 좀 갚고 부담을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김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너희는? 사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돈을 모으고 나중에는 자립해서 다시 나갈 생각이에요. 너무 오래 신세 지는 거 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모님도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해서요. 김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먼저 이렇게 제안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함께 살자는 이야기를 듣고 경제적인 것도 나름 걱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딸이 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우리 힘으로 좀 살아야 해. 너무 엄마한테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 대신 지금 있는 곳 환경도 그렇고 여러모로 벅차. 딱 2년간만 엄마랑 지내고 그 안에 우리 돈 모아서 애도 좀 키워내서 나갈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엄마, 물론 집안일은 우리가 다 같이 할 거야. 절대 엄마한테 무리하게 맡기지 않을게. 엄마도 몸이 불편하신 거 아니까 우리가 최대한 도울게. 맞아요, 장모님. 그냥 편하게만 계셔도 돼요.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이 결정을 내린 거지 장모님께 부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제야 김 씨의 마음도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함께 사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합가를 결정한 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딸과 사위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함께 지내기로 했고 기존에 마련해준 집을 처분한 금액을 전부 김 씨가 갖기로 했으니 생활비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도 2년 정도를 목표로 돈을 모아 독립하겠다고 약속했기에 김 씨는 조금만 참고 도와주면 다시 혼자만의 공간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도 사전에 말하면서 이미 약속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집안일도 나누고 딸도 설거지와 빨래, 저녁 차리기 등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젊은 자녀 부부와 함께 사는 게 힘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갈수록 가사 분담이 완전히 흐지부지 되었던 것입니다. 딸은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고
사위 역시 모든 일을 김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설거지만 하고 갈게. 나 면접 볼 곳 시간이 다 됐어. 잠깐만 애기 봐줘. 걔 콧물 나오는 거 보니까 이따 소아과 가야겠다. 병원은 내가 데려갈게. 딸은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늘 바쁘다며 핑계를 댔고 사위 역시 가장의 부담을 이야기하며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만 버티면 된다는 태도로 살았고 김 씨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설거지며 빨래, 청소까지 모두 김 씨의 몫이 되었고 심지어 딸과 사위의 침구까지 정리해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손주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부담은 크지 않았지만 점점 생활 속에서 불편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사위와의 관계에서 김 씨는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대하려 했습니다. 사위는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왕래를 하지 않았고 김 씨는 그런 사위가 안쓰러워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점차 당연시되면서 사위는 김 씨를 너무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넥타이 어디 뒀는지 보셨어요? 장모님, 저 간단히 먹을 것 좀 없을까요? 장모님, 다림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김 씨도 그냥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위는 마치 김 씨를 집안의 가사도우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넥타이 찾는 건 기본이었고 신발이 더러워지면 닦아달라는 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심지어 퇴근 후에는 자연스럽게 김 씨에게 이것저것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딸이 잘못이라고 보였습니다. 딸이 자기 엄마를 저렇게 불러대고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니 사위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었죠. 결국 김 씨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 네 남편이 너무 나한테 이것저것 부탁하는 거 아니니? 아침마다 넥타이 찾고 다림질도 해달라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 그 정도는 네가 챙겨줘. 아주 자연스럽게들 나한테 다 맡기네. 그러자 딸은 오히려 김 씨를 나무랐습니다. 엄마, 그냥 좀 도와주면 안 돼. 이 사람 피곤해서 그런 거잖아. 요즘 남자들 다들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 지금 신축 아파트 청약이고 뭐고 하겠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어. 회사에서도 엄청 치이나 봐. 김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위가 귀찮아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단순히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그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딸은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고 사위는 당연하다는 듯 김 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생활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사위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장모님이 저희 기존 집을 처분한 돈을 갖고 계시니 당장은 괜찮지 않나요? 나중에 저희가 독립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넘어갔습니다. 김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딸과 사위는 집안일에 손도 대지 않으면서 당연한 듯 김 씨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참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고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집안의 간단한 수리가 필요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싱크대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한 김 씨는 예전부터 간단한 집안일은 스스로 해결해왔기 때문에 직접 공구를 꺼내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위가 갑자기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런 건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 건드리면 수도 터져서 더 난리나요. 그럼 자네가 고칠 건가? 와서 이것 좀 한번 봐보게. 김 씨는 사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제 얘기가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저도 피곤하니까 수리업체 부르시면 되죠.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세요.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결국 김 씨는 평소처럼 직접 싱크대를 고쳤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었기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딸이 김 씨의 방을 찾아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박서방이 요즘 엄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어해. 힘들어?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봐도 엄마가 좀 눈치를 줘. 은근히 잔소리하는 것도 있고. 집에서 편히 쉬질 못한대. 나도 불편할 때 있는데 저 사람은 안 그러겠어? 김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무슨 잔소리를 했다는 걸까? 자신이 한 일이라곤 그냥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가끔 사위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한두 마디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위는 불편하게 여긴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좀 사위한테 맞춰줘. 요즘 시대엔 다들 맞벌이 하는데 사위가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가족 먹고 사는 거잖아. 나도 애기 때문에 발목 잡혀서 자꾸 일도 안 구해지고 퇴짜마자 저 사람 수입에 기대 살아야 돼.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다가오더니 웃음기 하나 없이 차가운 얼굴로 김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너무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요. 이제부터 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드리려고 합니다. 생활비? 생활비를 갑자기 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장모님께서 저희와 함께 살아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솔직히 그동안 장모님께 너무 의지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젠 저희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죠. 김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를 딱히 꺼낸 적도 없었고 처음 합가를 결정할 때도 우리 돈 모아서 나갈 때까지만이라는 조건이 있었기에 생활비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돈을 주겠다고 하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기, 물론 세금이야 이것저것 들긴 하지만 돈 아껴야 된다지 않았어? 100만 원씩이나 줘서 돈을 어떻게 모으려고 해? 김 씨가 머뭇거리자 사위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너무 편하게 지내온 거죠. 그리고 사위는 살짝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안 드렸던 지방의 부모님과도 연락을 다시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연로하시다 보니 이대로 계속 연락을 끊고 사는 게 맞나 싶어서요. 김 씨는 조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부모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했고 그래서 김 씨는 더욱 사위를 안쓰럽게 여기며 챙겨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갑자기 부모님과 연락을 다시 한다고 하니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는데 너무 멀어지면 안 좋지. 사위는 김 씨의 반응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장모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하면 제가 참 많이 받기만 했구나 싶어요. 장모님도 사실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빨리 자리 잡을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사위는 여전히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말도 예전처럼 예의 바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묘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분명 김 씨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자신이 사위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생활비를 준다는 것도 시댁과 연락을 다시 한다는 것도 모두 사위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행동이었지만 김 씨는 어쩐지 자신이 불편한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딸과 사위를 도우며 함께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점점 자신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공손했고 딸도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미묘하게 냉랭해진 집안 분위기 안에서 지내던 중 사위는 구태여 김 씨에게 생활비 100만 원을 딱딱 입금했고 번듯하게 문자도 보냈습니다. 장모님 100만 원 입금 드렸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 고마워, 잘 받았어. 저기,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네, 늘 잘 먹고 있는데요. 저희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위는 한눈에 봐도 차가워진 게 느껴졌고 김 씨는 괜스레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는 늘 김 씨와 시간을 보냈던 딸과 사위는 지방에 있는 시댁에 간다며 집을 종종 비웠습니다. 김 씨는 이때 조금 허전함을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지나 사위가 한동안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사실 지방에 계신 저희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요. 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몇 번 내가 다녀가 보니까 어머니 말년에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외롭잖아. 그냥 원룸이라도 얻어들여서 근처에서 지내시게 하려고. 김 씨는 갑작스러운 전개에 꽤 당황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보지 못했던 사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자신이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했었고 그래서 김 씨는 사위가 가족을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셔오겠다고 하니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딸이 한마디 덧붙이자 김 씨는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사실 어머님이 치매 초기라고 하더라. 그래서 멀리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가까이에서 돌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연세가 엄마보다 2살밖에 안 많으셔. 그런데 벌써 치매기가 오셔서.
우리 남편 보고 많이 우시더라고. 그래? 박서방이랑도 오랜만에 보신 거긴 했구나. 네, 대학생 때까지 같이 살다가 떨어져 나오고 거의 연락 끊다시피 했으니까요. 거의 20년 만에 뵌 거기네요. 그런데 저를 보고 처음에 누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온 건지 그래도 부모인데 단 한 번도 안 챙긴 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네 가슴이 많이 아팠겠구만. 그렇지. 그렇게까지 왕래를 안 하다가 배웠으니. 아버님은 정정하신가? 아버지는 다행히 큰 지병은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외동아들이라 모실 만한 형제가 없기도 하고 아버지도 딱히 바라시진 않아요. 다만 어머니가 저렇게 오락가락하시니 저도 많이 후회가 되어서요. 김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원룸을 얻어드린다고 했지만 그래도 병이 있는 사람을 작은 원룸에 따로 두는 게 맞을까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위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김 씨는 사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위는 굳은 표정으로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거면 원룸 얻을 필요 없이 여기서 함께 지내는 게 낫지 않겠나? 네? 여기서요? 그렇게까지 배려는 안 해주셔도 돼요. 여긴 장모님 댁이니까요. 다만 이 부근으로 저희 어머니를 모셔올 거고 그쪽으로 왕래가 많아질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치료 같은 게 필요하신 거 아니야? 치매가 있는 사람을 원룸에 혼자 두는 건 더 위험하잖아. 그래서 저희도 자주 들여다보려고 이 근방에 얻으려고 해요. 대형 병원도 이 부근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 힘들면 언젠가는 요양원으로 가게 되시겠죠. 그럼 더더욱 우리 집에 잠깐 모시는 게 낫지 않겠어? 시기가 길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나랑 비슷한 연배라고 하시니 마음이 더 안 좋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사위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묘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사위는 어그러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더니 그저 감사하다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머무는 기간 동안만 잠깐 신세를 지겠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김 씨도 마음을 제대로 다지고 새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며칠 후 안사돈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씨보다 2살 위이고 치매라고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심하지 않은지 가볍게 인사 정도는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다 새었고 주름도 가득했고 김 씨랑 비슷한 연배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집에 와서 신기한 듯 보였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조용히 지내고 있는 듯 없는 듯 말수도 없이 수줍어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아이도 근처 마트에 가고 사위도 출근하고 없을 무렵 안사돈은 김 씨를 향해 어딘가 불편한 시선을 보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김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치매 때문이겠거니 하고 이날은 그럭저럭 넘겼지만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안사돈은 김 씨를 볼 때마다 불안한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기 왜 있는 거야? 나가. 이 집은 내 아들 집안이야. 처음에는 사위와 딸이 그런 심호를 달랬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희 장모님이시라고 몇 번을 설명했잖아. 엄마가 이해해. 어머니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위와 딸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김 씨가 안사돈의 태도를 불편해하면 딸은 오히려 김 씨를 다독이는 듯한 말을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좀 참아줘. 어머니도 힘드시잖아. 저래놓고 나중에 미안해 하신다니까. 그래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같이 잠깐 계시라고 했으니까. 대신 모시면서 생기는 일들은 너희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지. 저렇게 인지가 흐려지고 좋지 않은 날에는 특히 주말에는 같이 어머니를 봐야지. 사위도 점점 김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그런데 엄마가 환경 달라지고 더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도 마음이 좋지 않네요. 그래. 다 같이 노력해야지. 가장 힘든 건 안사돈이실 테니. 그러면서 김 씨는 서서히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집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아예 김 씨의 안방을 다 차지해버리고 누워 일어나지 않겠다고 울며 떼를 쓰는 사돈을 보니 김 씨는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불렀습니다. 예, 이거 참 너무 힘들다. 도통 나가려고 하지를 않으셔. 게다가 나한테 험한 말도 하시고 저쪽 방으로 모셔라. 김 씨는 별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차라리 방 위치를 바꾸자고 말을 한 것인데 갑자기 사위가 돌연정색을 했습니다. 장모님, 저 조금 속상하네요. 이래서 제가 따로 원룸 얻어드린다 했는데 장모님께서 구태여 같이 살자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짐 취급을 하시는 게 어딨나요? 짐 취급이라니 자네는 말을 또 왜 그렇게 하나? 그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모시면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잖아. 아이고, 엄마, 이게 뭐야? 됐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진짜 불편해서 안 되겠다. 좋은 뜻으로 하재 놓고 어머니가 뭔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면 어떡해? 딸은 조금도 김 씨의 편에 서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 씨는 너무 화가 났고 사위는 저렇게 성질을 내고 옷을 집어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너희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말을 던지고 난 뒤 밤늦게 사위는 돌아와서도 김 씨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작은 방에서 자기 엄마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제 김 씨는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혔고 딸을 위해 사위와 안사돈에게 베풀었던 모든 호의가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딸도 슬쩍 방문을 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같이 사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 엄마도 느끼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그리하여 김 씨도 이날은 눈을 질끈 감고 자버렸고 사위와 딸이 결국 시모를 모시고 따로 나가겠지. 이번엔 잡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많으시다고 한 거 확실해? 그래, 그 옆쪽에 있는 논밭이랑 폐건물 전부 엄마 거야. 재산이 많다기보단 빈손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엄마 말년에 모시면 다 나한테 주겠지. 아무리 시골이어도 평수 꽤 되던데 그 정도면 상당한 거 아니야? 나 저번에 내려갔을 때 너무 놀랐잖아. 대충 들어보니 안사돈이 지방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맞춰보니 뭔가 퍼즐이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연을 끊고 살던 자기 엄마를 갑자기 모셔온 사위는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쪽 땅을 얻게 될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죠. 거기에 동조하고 신나서 자기 친정엄마도 눈에 안 뵈는 내 딸이 김씨 눈에는 제일 한심하고 제일 못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딸이 내뱉은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뭐?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원룸에 나가 있으라고? 엄마,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엄마도 지금 이 환경이 불편하잖아. 그리고 말인데, 우리 어머니 말이야. 사실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 다른 지병도 있고 치매 상태도 갈수록 최악이고 말이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1년만 모시려고 해. 그때 엄마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 딸은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김 씨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제안이라는 듯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 오히려 김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위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김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나가고 너희가 여길 차지하겠다는 거야?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딸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지만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사랑으로 내줬던 집인데 그 집에 대해서 내 딸이 그리고 사위까지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아무리 둘러봐도 평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 집 주인인 나더러 나가달라고 하는 딸과 사위를 보며 김 씨는 이제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생활비로 100만 원씩 드리고 있고 장모님 계실 원룸은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이 근방으로 잡아놨어요. 미리 계약을 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니들이 멋대로 그걸 정해? 저희 엄마가 지금 인지가 없으신 상태에서 이 집에 계시는 걸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고 본의 아니게 장모님께 민폐를 끼치고 계시고 또 달리 방도가 없어서요. 그래서 딱 1년간만 장모님은 깨끗한 원룸에 모시고 그 사이에 제가 엄마 치료며 필요한 거 다 마치려고 해요. 나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고 믿기지가 않는데 내 집에서 내가 나가야 된다고? 김 씨는 이 말을 듣는 동안 딸과 사위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쳐다봤습니다. 보자 하니 그리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것들이 하는 말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한 내 집을 미끼로 안사돈을 잘 모시는 척 재산을 얻어내기 위해 공을 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주인인 김 씨더러 대충 원룸 얻어나가 있으라니 못되다 못해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김 씨는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지만 이미 딸과 사위,
아기가 있는 공간으로 적응되어 버린 내 집의 공간 구석구석하며 이제 안사돈까지 들어와 한쪽 방이 난장판이 된 걸 보니 눈을 질끈 감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나만 나가면 된다니 그 말에 동조하는 딸까지 모든 근본이 잘못되었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몇 년 만에 가보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김 씨는 곧장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 내놓겠습니다.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일단 부탁드릴게요. 그러고 김 씨는 딸과 사위에게 말을 해서 잠시 집을 비워달라 부탁했습니다. 나 혼자 살 때는 이래저래 깔끔하게 치우고 살았는데 식구들이 늘어나니 통하지를 못했어. 이틀만 집 좀 비워줘. 방역도 하고 집도 치우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할 거 없는데. 일단은 알겠어. 근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나랑 남편이랑 애기랑 어머니는 어디에 가야 돼? 그것까지 엄마가 신경을 써줘야 하니? 집이 너무 더러워졌잖아. 청소라도 제대로 해놔야 할 거 아냐, 일단. 어쨌건 잠깐 비워달라고. 이 말조차도 딸은 투덜댔고 사위는 갑작스레 전달된 장모의 요청이 썩 반갑지 않은지 아침 일찍 가족 모두 나가면서 연신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딸내 가족 일행을 내보낸 뒤 김 씨는 곧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간단히 정리하기 위해 예약해둔 이삿짐차가 왔고 눈을 질끈 감고 그간의 짐들을 슬슬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연락을 남겼습니다. 집 방역하고 시간 좀 걸리니 며칠 더 있다가 와. 엄마 연락할 때까진 드나들면 안 돼. 그러고 난 뒤 딸은 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이제 들어가도 돼? 나 여기 지방이라 씻기도 힘들고 애기도 울고 불고. 이제 그만 올라갈래. 뭐 얼마나 방역을 해야 돼? 그럼에도 김 씨에게 답이 없자 딸과 사위는 무작정 올라와 버렸고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보여진 풍경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딸은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이미 옷이며 짐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김 씨는 핸드폰까지 꺼둔 상태였습니다. 엄마,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딸은 황급히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곤란한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딱 봐도 집 팔아버리신 게 맞는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두고 도망갈 때 딱 이랬어. 뭐?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장모님한테 원룸 가 계시라고 했더니 집 팔고 도망가신 거잖아, 지금. 뭐야? 말도 안 돼. 딸은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부동산에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딸에게 현재 집 계약이 진행 중이니 퇴거 준비를 요청했습니다. 이제사 딸과 사위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봐, 내 말이 맞지? 사위의 말에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한순간 우스워졌습니다. 한편 김 씨는 이미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조용히 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같은 서울에 있는 친정오빠네 부근이었습니다. 낙심한 김 씨에게 오빠는 일단 짐들을 보관해 둘 수 있는 곳에 맡기고 근처에 와서 지내라고 조언을 해주었던 겁니다. 초반에는 몹시 낙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홀가분해졌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집에서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자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김 씨를 안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친정오빠를 통해 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얘가 나한테 지 엄마랑 연락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나는 모른다고 했더니 지금 큰일이래. 집도 뭣도 없어서 지방에 있는 시댁에 내려갔다더라. 왜? 안사돈 재산 많다더니 그거 죽기 전에 자식 미리 주고 같이 집 얻어서 살면 될 거를. 안 그래도 얘가 많이 궁지에 몰렸던지 그 얘기를 하더라. 시어머니 재산이 좀 있으신 줄 알았는데 아니래. 시아버지가 치매인 자기 부인 떼내려고 아들한테 거짓말해서 내보낸 거라더라. 아이고, 그쪽 집안 종자들은 진짜 다 콩가루 집안이구만. 그래서 가족끼리 다 연을 끊고 살았겠네. 뭐 그런 집안이 다 있어. 그래서 어찌어찌 요양원에 시어머니 보내드리고 자기들은 시골 구석에서 애기랑 같이 있는데 힘들어 죽겠다. 엄마랑 연락 닿으면 제발 알려달라더라고. 됐어, 오빠. 지금처럼 모른 척해. 걔는 도움을 주면 더 대충 살고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애야. 정말 그래도 되겠어? 나는 예전과 마음을 달리 고쳐먹었어.
걔가 그렇게 된 건 오냐오냐 하며 다 맞춰준 내 탓이야. 걔는 지금이라도 고생하고 여기저기 얻어맞으면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해. 나는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래, 그게 진짜 자식을 키우는 방법이지. 가슴은 아파도 말이야. 김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숨같이 사랑했던 딸이었고 모든 걸 내어주고 싶었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딸은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짓밟고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찾아대고 있지만 그것조차 진심이 아닐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김 씨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미 친정오빠 집 근처에 작은 빌라를 얻어서 조용히 생활을 꾸려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자신의 삶만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